네,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첫 번째 습관이죠. 문제를 문제시하는 습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는 우리가 문제를 문제시할 때 첫 번째 세부 지침으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 하는 걸 알아봤고요. 또 두 번째 세부 지침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자,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세부 지침입니다. 문제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문제를 바꾸어 생각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을 하나 잠깐 보실 텐데요. 멕시코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옥타비오 오캄포라는 분이 만드신, 그리신 작품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 가지 대상들, 사람을 비롯한 대상들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옥타비오 오캄포의 작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일단 보이는 사물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해 보면, 자, 두 명의 노인이 나오죠. 노부부입니다. 한쪽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오고요.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약간 대머리이신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두 부부의 젊었을 때의 모습들이 그 얼굴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자기의 이제 옛날에는 예인이었고 지금은 아내지만 아내를 위해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평생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았다 하는 그런 사인인 것 같은데, 할아버지의 귀를 보시면 할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젊을 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 그런 부부의 모습인데, 크게 보면 두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안에 보면 젊었을 때의 모습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또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젊었을 때부터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음성을 듣고 사귀었던 사람이 노부 시절까지 계속 서로를 바라보면서 계속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작품의 제목이 Forever Always입니다. 영원히 항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작품의 정중앙에 보시면 보통 이제 첼리스라고 부르는 성배 모양의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황금색입니다. 그걸 보셨나요? 두 부부의 얼굴의 윤곽에 의해서 포도주 잔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영원히 함께 해온 이 부부에 대한 찬사를 의미하는 또 그런 잔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설명을 한번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작품을 보시고 설명했던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작품을 저희가 봤고요. 또 동일한 사물을 보고 동일한 사건 현상을 우리가 눈앞에 볼 텐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물리적으로 보면 가까이 보느냐 멀리서 보느냐,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보느냐에 따라서 받는 느낌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파악하는 문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옥타비오 오캄포의 작품을 실눈을 뜨고서 자세한 걸 보지 않는 거죠. 멀리서 바라볼 때 주는 느낌하고 작품을 가까이 가서 조목조목 뜯어보면서 자세히 볼 때의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제 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고 고민해도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첫 번째 습관대로 문제를 문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문제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세부 지침 세 번째가 바로 문제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의 보통 재구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까이서 보거나 아니면 실눈을 뜨고 멀리서 보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말 특정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문제가 다른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다른 문제로 바뀌는데 그거를 등가 변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문제의 재구성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바꿔놓으니까 문제가 다시 재구성되고 따라서 이전에는 풀리지 않았던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꿔 생각하고 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바꾸어서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inverse concept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가 바로 역발상입니다. 이 역발상에 관한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의 의학자였고요. 이 사람이 이루는 업적 가운데서 제일 큰 거는 보통 천연두에 관한 예방책이라고 하는 보통 종두법, 우두 접종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천연두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마마라고 많이 부르죠. 치사율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때 천연두에 걸리면 10중 4명은 죽고요. 살아있는 6명은 전신에 그 흉터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얼굴 같은 경우는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 이제 피부에 고름이 잡히는데 고름이 터지면서 흉터가 남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곰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바로 이제 천연두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상처 자국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도 큰 불편을 가졌기 때문에 18세기 때 천연두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병이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되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연두에 관한 치료책이 좀 늦게 들어왔죠. 늦게 들어왔고 들어온 다음에도 여전히 천연두가 많이 퍼져나가서 1951년도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4만 명이 천연두에 걸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 시대에도 많은 영국의 의료진들이 이 천연두를 치료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에드워드 제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통 어떤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 병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역학조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주로 천연두에 걸린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환자가 뭐를 만졌고 무엇을 먹었고 어디에 살았고 뭐 어떤 병력이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감염 이유를 분석해서 치료책을 찾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천연두에 걸린 환자들을 분석하고 연구해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에드워드 제너가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영국 전체에 천연두가 창궐한데 특정한 지역에 가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소를 키우는 목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제너가 소를 키우는 목장에 가서 실제 이제 소의 젖을 이렇게 주로 우유를 위해서 젖을 짜는 그 인부들을 만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제너에 있어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던 거의 문제가 다시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문제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릴까?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걸리지 않았던 천연두에 걸려서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치룰까? 뭐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에드워드 제너 같은 경우는 왜 이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왜 걸리지 않을까? 같은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정의한 겁니다. 이게 이제 등가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왜 걸릴까라는 문제와 왜 걸리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같은 현상을 놓고 아주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제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왜 천연두에 걸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문제를 바꿔서 생각을 했고 이거를 역발상이라고 했고요. 실제 이제 의학적으로 따져보니까 목장에서 소의 젖을 짜면서 일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소가 앓고 있는 천연두라는 게 이제 우두라는 건데 소에게도 비슷한 게 생기는데 그 우두에 젖을 짜면서 소로부터 그 우두에 감염이 된 사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됐는데 신기하게도 그 우두에 감염된 사람들은 천연두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는 거죠. 항체가 생겨서 천연두균이 들어와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감염되지 않고 면역성을 가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두에 관한 예방주사를 보통 우두주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고요. 우드 접종법, 종두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에드워드 제너의 역발상에 의한 창의적 산물의 덕을 많이 입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포드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1903년에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시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자동차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드 자동차의 브랜드는 당연히 포드부터 시작해서 뭐 링컨, 또 제규어, 볼보, 머스탱, 매버릭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한때는 다른 자동차에 의해서 1위 자리를 내준 적도 있지만 요즘은 다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1903년에 시작을 해서 딱 10년이 지난 1913년에 하루에 1000대씩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게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에 1000대씩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자동차 가격이 대폭 인하가 됐죠.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쉽게 살 수 있었고 자동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그게 포드를 1위의 자동차 회사로 끌어옮기는 핵심 원동력이 됐는데 그걸 보통 포디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디즘의 핵심에 들어가면 헨리 포드가 만들었던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를 생산할 때 자동차의 각각의 생산 단계, 조립 단계들 있죠. 조립 단계마다 그 해당 조립 작업을 하는 작업팀들이 장비하고 재료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워낙 큰 물건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조립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을 막 이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놔두고 작업을 하는 팀들이 옮겨 다녔던 거죠. 사람이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작업 환경을 계속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설치했다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헨리 포드가 역발상을 했습니다. 왜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 인력들이 이동을 해야 돼? 반대로 자동차가 이동하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역발상이 아주 큰 이슈가 된 거죠. 사람이 움직이지 말고 자동차를 이동시키자.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하루에 1000대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가격 인하가 가능해서 포드를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컨베이어 시스템은 지금도 많은 공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물건을 이동시키는 수단으로서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1위의 명성은 그 뒤에는 문제를 문제시해서 그 가운데서 문제를 역발상으로 해서 다른 문제로 전환시키는 그런 덕분에 이런 명성이 얻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역발상에 의해서 문제에 대해서 재증의 하는 것은 이런 생산 현장이나 어떤 특정한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 경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의 나이 차가 거의 한 1년 정도, 1년 남짓 나기 때문에 어릴 때 키울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먹을거리, 간식거리를 줄 때도 이 아이들이 서로 많은 걸 먹겠다, 좋은 걸 먹겠다고 많이 경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간식거리를 이제 제가 나눠줄 때마다 제 입장에서는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예를 들면 빵 같으면 다 쪼개고 과자도 쪼개고 그렇게 나눠주는데 그래서 이거는 형이 먹고 이건 동생이 먹고 이렇게 줍니다. 제 딴에는 이제 공정하게 줬죠. 그렇지만 형은 동생에게 더 아빠가 많이 줬다고 불평하고요. 또 동생은 또 형한테 아빠가 이렇게 편애를 한다. 그래서 또 불평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나는 똑같이 공평하게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불평과 불만에 쌓였고 이게 반복되니까 짜증이 났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바뀐 거죠. 두 아이 간식거리를 꼭 아빠인 내가 나눠서 줘야 될까? 이게 이제 내 문제였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나눠서 먹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쪽에 있는 상대편의 문제로 바꿔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안을 했죠. 너희 중에 한 명이 간식거리를 공평하게 나눈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이 선택해서 먹어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간식거리를 내가 나눠주지 않겠다. 그랬더니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간식거리를 나누는 일은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선택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제 문제는 아니고 너희들이 사대를 타든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역발상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불편했던 것은 덜어냈던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만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씁쓸한 예화이긴 하지만 문제를 바꾸어 생각하는 거의 효과를 잘 느낄 수 있는 사례 하나를 더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그 정글 숲속에서 두 친구가 이렇게 걸어서 정글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이렇게 맹수, 표범 한 마리가 이렇게 탁 나타나서 이 두 친구하고 이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표범이 이 두 친구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죠. 이제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두 친구들도 달려오는 표범을 보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점점 힘은 딸리고 표범과 이 두 친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니까 이 두 친구 가운데서 뒤에 쫓아가던 아무래도 좀 뒤쪽에 갔던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한테 이 공포심과 걱정이 쌓여서 숨을 헐떡이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결국 표범한테 잡혀먹히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 방법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앞서 몇 걸음 앞서가던 그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이면 글쎄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은 없고 다만 지금 내 목표는 내가 너보다 몇 걸음만 앞서가면 된다는 거야. 이 대답이 그렇죠. 표범 한 마리가 와서 뒤에 있는 한 사람을 잡아먹을 테니까 자기 목표는 표범을 피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너보다 내가 몇 걸음만 앞서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지금 열중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친구의 한 서너 발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 간의 위기 상황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다는 게 참 씁쓸하긴 한데 동일한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똑같은 문제가 주어지지만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하느냐, 어떻게 문제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뒤에 있는 친구는 표범한테 어떻게 먹히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하는데 앞에 있는 친구는 뒤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몇 발조금 앞서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바뀐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바꾸어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좀 극단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과거의 전화기를 여러분들 혹시 뭐 드라마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렇게 송화기하고 수화기가 분리되어 있는 전화기를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송화기, 수화기가 둘 다 전화기 본체와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전화기 선은 이제 필요하죠. 그 당시에 전화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용이하려면 전화선이 길어야 됩니다. 활동 범위가 길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전화를 쓰지 않을 때는 전화기 본체에다 이렇게 송수화기를 걸어놓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긴 줄이 거추장스럽고 미관에도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기를 놓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전화선을 어떻게 해야 쓸 때는 굉장히 길게 늘어나고 쓰지 않을 때는 없어질까? 다행히도 중간에 이제 송화기하고 수화기가 하나로 통합되는 또 발명이 나와서 송수화기가 하나로 되긴 했지만 전화선이 두 가닥에서 한 가닥으로 줄었을 뿐 문제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까지도 아마 집에도 그런 유선전화기가 있으면 그랬을 텐데 유선전화기 보면 코드들이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꼬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발명품의 하나의 산물인데 용수철처럼 이렇게 꼬아져 있어서 쓸 때는 쭉 늘어나죠. 쓸 때는 이렇게 그 상당한 길이까지 전화 수화기를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다 쓰게 되면 본체에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다시 얘가 원상대로 복원이 됩니다. 이것도 창의적인 발명품의 하나죠. 근데 그런데도 또 그걸 보면 어떤 때는 그 꼬아져 있는 선이 뒤틀려서 보기 싫은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화기 선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방법은 그거죠. 전화기에 꼭 선이 있어야 돼? 전화기에 선이 없으면 안 돼? 라고 문제 자체를 아예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전화기 선을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무선 전화기가 바로 그 해답이죠. 얘들은 수화기하고 본체 사이에서 선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만한 기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그 고민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계산할 게 아니라 아예 그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자체를 제거하는 것도 문제를 바꾸어 생각하는 방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문제를 문제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시하는 습관의 그 하위에 가서 세부적인 것 중에 하나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바꾸어 생각하고 다른 형태로 변환해 생각하는 또 그러한 습관들이 존재합니다. 역발상을 통해서 문제를 등가의 다른 문제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문제 자체를 아예 제거해버리려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를 바꾸어 생각하고 등가로 변환시키고 역발상에 의해서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문제 자체를 제거하려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